어제 들었어? 옆집 할머니 병원비 아낀다고 약을 끊었다가 결국 쓰러지셨대. 설마 약 안 먹은 게 그렇게 큰일이 돼? 큰일 나지. 나이 들어선 한번 잘못 아끼면 바로 목숨이 달린다니까. 70세 이후의 전략은 젊을 때와 다릅니다. 괜히 아끼다 목숨값을 치르게 되는 순간이 너무 많습니다. 보일러를 끄고 자다 저체온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가고 싼 음식만 고르다 병원 침대에 누워 후회하는 일이 이어집니다. 안전장치 하나 설치 안 했다가 욕실에서 넘어져 평생 거동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후회해도 이미 늦습니다. 그 몇만 원 아끼지 말걸 하는 울분이 남을 뿐입니다. 노년의 비극은 큰 실패가 아니라 작다고 무시한 전략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70세 이후에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절대 아끼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많은 공유도 해주세요. 첫 번째는 따뜻한 옷 한 벌은 절대 아끼지 마세요. 나이 들어 가장 무서운 적은 추위입니다. 밥을 굶어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위는 한순간에 몸을 얼리고 목숨을 앗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르신들이 옷은 아직 멀쩡하다라며 낡은 옷을 붙잡고 버팁니다. 하지만 낡은 옷은 더 이상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결국 그 인색함이 몸을 무너뜨리고 생명을 위협합니다. 전북 군산에 사는 80세 박동현 씨는 평생 전략을 미덕이라 여겼습니다. 겨울마다 20년 된 외투를 꺼내 입고 속옷은 해져도 꿰매 입었습니다. 전기장판도 아깝다며 꺼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심한 한기에 몸이 굳어 쓰러졌고 병원 진단은 저체온증이었습니다. 의사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옷 한 벌 아끼려다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작은 전략이 결국 생사의 기로를 만든 것입니다. 반대로 부산에 사는 77세 최영자 씨는 달랐습니다. 연금에서 조금씩 떼어내 매년 따뜻한 외투를 장만했습니다. 주변에서 노인네가 뭘 그렇게 멋을 내냐고 손가락질했지만 그녀는 당당했습니다. 옷은 사치가 아니야, 방패야. 실제로 그녀는 또래보다 감기 한 번 걸리지 않고 겨울을 보냈습니다. 따뜻한 옷 한 벌이 노년의 건강을 지켜낸 사례입니다. 서울 강북에 사는 79세 김성호 씨는 안타까운 반대 사례입니다. 자식에게 손 벌리기 싫다며 겨울 내내 얇은 점퍼 한 벌로 버텼습니다. 결국 폐렴에 걸려 병원에 입원했고 치료비는 수백만 원이 들었습니다. 병상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옷값 아끼다 병원비로 다 날렸어. 따뜻한 옷을 외면한 대가는 너무나 혹독했습니다. 반대로 대구에 사는 82세 이정순 씨는 지혜로웠습니다. 겨울마다 투툼한 내복과 코트를 사 입었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또 새 옷 샀어요? 라며 놀렸지만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몸은 내가 지켜야지. 덕분에 그녀는 여전히 활기차게 외출하며 친구들과 어울립니다. 옷을 아끼지 않은 덕분에 삶의 질까지 달라진 것입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81세 오창수 씨는 다시 인색함에 무너졌습니다. 낡은 외투에 구멍난 장갑으로 겨울을 버티던 그는 어느 날 길에서 미끄러져 쓰러졌습니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쓰러져 있다 구조됐습니다. 결국 고관절 골절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옷이 따뜻했다면 근육이 덜 굳어 사고도 피했을 겁니다. 따뜻한 옷 한 벌의 부재가 사고로 이어진 것입니다. 반대로 강원도 원주에 사는 76세 정미자 씨는 매년 겨울마다 방한복과 방한화를 꼼꼼히 챙깁니다. 특히 집안에서도 두툼한 조끼를 입고 외출 시에는 털 모자와 장갑을 반드시 챙깁니다. 그 덕분에 눈길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감기 한 번 걸리지 않고 겨울을 버팁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옷이 돈을 지켜주는 거야. 병원비가 안 나가니까. 옷을 아끼지 않은 선택이 결국 돈까지 지킨 것입니다. 따뜻한 옷은 단순한 멋이 아닙니다. 목숨을 지키는 방패이고 건강을 붙잡는 끈입니다.
옷 한 벌을 아끼면 병원비가 수십 배로 나갑니다. 집 안에서조차 추위는 노년을 위협합니다. 그러나 옷을 아끼지 않으면 몸은 따뜻하고 마음은 편안합니다. 그러니 절대 잊지 마십시오. 따뜻한 옷 한 벌은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보험이고 삶의 품격입니다. 70세 이후라면 무엇보다 먼저 지갑을 열어야 할 곳이 바로 이 따뜻한 옷 한 벌입니다. 두 번째는 몸을 씻고 돌보는 목욕비는 절대 아끼지 마세요. 깨끗이 씻는다는 건 단순히 위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년의 자존심이고 병을 막는 방패이며 삶의 기운을 다시 불어넣는 가장 기본적인 힘입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목욕탕 가는 것도 돈 아까워라며 몸을 방치합니다. 문제는 이 사소한 전략이 몸을 썩히고 마음을 무너뜨리고 결국 삶을 파괴한다는 사실입니다. 경기도 평택에 사는 81세 이만호 씨는 평생 근검 전략을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연금이 들어와도 목욕탕 가는 걸 사치라 여겼습니다. 수도세도 나오는데 뭐하러 돈 주고 씻어. 그렇게 집에서 대충 씻는 걸로 버텼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팔에 붉은 반점이 번지기 시작했고 가려움은 온몸을 뒤덮었습니다. 병원 진단은 피부 세균 감염. 의사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제대로 씻지 않아 피부가 버티질 못한 겁니다. 목욕비 몇천 원을 아낀 결과가 입원비 수십만 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반대로 전남 목포에 사는 77세 최정숙 씨는 달랐습니다. 혼자 살아도 주 23회 꼭 목욕탕을 찾았습니다. 물에 몸을 담그고 땀을 빼고 보습제를 챙겼습니다. 주변에서는 나이 들어 뭘 그렇게 치장하냐라며 수군거렸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깨끗해야 기분이 살아. 실제로 그녀는 동년배보다 피부가 건강했고 우울증도 겪지 않았습니다. 목욕은 단순한 씻음이 아니라 삶의 활력소였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79세 김성철 씨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목욕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가습이 아낀다고 찬물에 대충 씻었고 결국 몸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도 점점 멀리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욕실에서 미끄러져 크게 다친 사건이었습니다. 안전장치도 습관도 없이 방치한 결과였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그는 말했습니다. 목욕비 아끼다 사람 구실도 못하게 됐어. 작은 전략이 삶의 존엄을 앗아간 것입니다. 반대로 대구에 사는 82세 박영희 씨는 지혜로웠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지만 매달 목욕비는 반드시 챙겼습니다. 공용탕에 가서 씻고 사우나에서 땀을 내며 이웃과 대화도 나눴습니다. 덕분에 고립감이 줄었고 건강도 지켰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목욕은 씻는 게 아니라 사는 거야. 씻는 비용이 결국 그녀의 사회적 관계와 정신 건강까지 지켜준 것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80세 장병호 씨는 끝내 목욕을 외면했습니다. 가끔 손수건으로 얼굴만 닦고 몸은 몇 주씩 방치했습니다. 결국 욕창이 생겨 피부가 짓무르고 악취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버지가 목욕을 거부해서 이런 지경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노인에게 목욕은 단순한 청결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됩니다. 반대로 강원도 춘천에 사는 76세 이은자 씨는 정기적으로 목욕을 즐겼습니다. 겨울에도 온탕에서 몸을 데우며 혈액순환을 챙겼고 집에 돌아오면 보습제를 바르며 피부를 관리했습니다. 덕분에 손발이 차갑지 않고 수면의 질도 높아졌습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늘 말합니다. 목욕은 돈 쓰는 게 아니라 병을 막는 거야. 실제로 그녀는 또래보다 훨씬 건강하고 활기찼습니다. 몸을 씻는 행위는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병을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확실한 방법입니다. 목욕비를 아낀다고 해서 돈이 남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병원비, 더 큰 고립, 더 큰 후회로 돌아옵니다. 그러니 절대 잊지 마십시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는 순간 노년의 삶은 다시 살아납니다.
깨끗해져야 자존심이 세워지고 씻어야 몸이 버팁니다. 70세 이후라면 몸을 씻고 돌보는 목욕비만큼은 절대 아끼지 마세요. 그것이 건강과 존엄, 그리고 남은 삶의 품격을 끝까지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세 번째는 응급 상황 대비 약값은 절대 아끼지 마세요. 나이 들어 가장 무서운 순간은 갑자기 찾아오는 위기입니다.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막히고 어지럼증이 몰려올 때 그 몇 분이 생사를 갈라놓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어르신들이 약값 아깝다며 약을 끊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목숨까지 끊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응급 약값을 아끼는 건 결국 내 생명을 저울 위에 올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79세 김성호 씨는 고혈압 약을 수년째 복용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연금이 줄어들자 제일 먼저 줄인 게 약값이었습니다. 뭐 괜찮겠지, 며칠 안 먹는다고 죽진 않겠지.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어느 날 외출하던 길 갑자기 머리가 찢어질 듯 아프고 쓰러졌습니다. 병원 진단은 뇌출혈. 의사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약을 꾸준히 복용했으면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김 씨는 병상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약값 아끼다 인생이 무너졌구나. 반대로 전남 순천에 사는 77세 이영희 씨는 달랐습니다. 연금이 빠듯해도 응급용 약만큼은 늘 챙겼습니다. 가방엔 혈압약, 혈당약, 그리고 비상알약을 넣어 다녔습니다. 어느 날 장을 보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지만 가방 속 약을 삼킨 덕분에 위기를 넘겼습니다. 병원 의사는 말했습니다. 약을 제때 드셨기에 큰일을 피하셨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목숨값이 약값보다 소중하지요. 부산 사하구에 사는 82세 박만수 씨는 끝내 약을 외면했습니다. 고지혈증 약을 몇 년째 타다 말다 하던 그는 결국 가슴 통증을 무시하다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갔지만 이미 심장은 크게 손상돼 평생 인공심장 보조기를 달고 살아야 했습니다. 가족들은 통곡했습니다. 아버지가 약만 제대로 드셨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약값을 아낀 대가가 평생 고통이 된 것입니다. 반대로 강원도 원주에 사는 80세 장정순 씨는 지혜로웠습니다. 늘 비상약 상자를 준비해두고 여행을 가거나 외출할 때도 작은 약통을 챙겼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외출 중 갑자기 혈압이 치솟아 쓰러질 뻔했지만 즉시 약을 복용해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약이 없었다면 그날 길에서 끝났을 거야. 몇만 원이 목숨을 살린 셈이지. 경기도 성남에 사는 78세 오창수 씨는 안타까운 사례였습니다. 당뇨약을 아끼려고 이틀에 한 번씩만 복용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혈당이 급격히 치솟아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난 그는 의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약을 줄여 먹다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눈물을 머금은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약값보다 목숨이 싸다고 생각했나 봐. 반대로 대구 수성구에 사는 76세 이은자 씨는 약에 돈을 쓰는 걸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음식보다 약을 먼저 챙겼습니다. 덕분에 큰 병 없이 노년을 지내고 지금도 매일 아침 공원에서 걷기를 즐깁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약은 돈이 아니라 생명줄이에요. 실제로 주변 친구들이 병원에 드나들 때 그녀는 활력 넘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응급 상황은 예고하지 않습니다. 약이 없으면 목숨을 잃고 약이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어르신들이 여전히 약값을 사치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응급 상황 앞에서 사치는 없습니다. 그것은 곧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잊지 마십시오. 70세 이후라면 응급 상황 대비 약값만큼은 절대 아끼지 마세요. 약은 단순한 알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심장이 멈추는 순간을 막아주는 방패이고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을 붙잡아주는 생명줄입니다. 당신의 남은 삶을 지켜줄 가장 확실한 보험, 바로 이 약값입니다. 네 번째는 외롭지 않게 해주는 작은 취미생활은 절대 아끼지 마세요. 70세 이후 가장 무서운 적은 가난도 병도 아닙니다.
바로 외로움입니다. 그러나 많은 어르신들이 취미는 사치다라며 스스로를 방 안에 가둡니다. 하지만 작은 취미 하나가 삶을 살리고 취미 없는 노년은 영혼을 고립시킵니다. 즐거움을 아낀 순간 인생은 시들어버립니다.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80세 정혜룡 씨는 은퇴 후 특별한 취미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TV만 켜고 오후가 되면 그저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괜히 돈 쓰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낚시 모임도 서예 교실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지나지 않아 그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 의사가 말했습니다. 사회적 연결도 즐거움도 없으니 병이 더 빨리 찾아왔습니다. 정 씨는 후회했습니다. 취미 하나만 있었어도 이렇게까지 허망하지는 않았을 텐데. 반대로 강원도 속초에 사는 77세 김정자 씨는 달랐습니다. 꽃을 좋아하던 그녀는 작은 화분을 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물을 주고 잎을 다듬고 계절 따라 피어나는 꽃을 보며 하루를 열었습니다. 비용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취미가 그녀의 외로움을 막았습니다. 이웃들도 꽃을 구경하러 찾아왔고 자연스레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꽃이 나를 살렸어. 혼자여도 외롭지 않거든. 서울 구로구에 사는 79세 박종길 씨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친구들이 탁구장에 가자고 했지만 회비 아깝다며 거절했습니다. 결국 집에만 있던 그는 다리에 힘이 빠지고 기억력까지 떨어졌습니다. 병원 진단은 초기 치매였습니다. 의사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몸도 뇌도 자극을 못 받아 빨리 늙은 겁니다. 취미를 거부한 대가가 결국 삶의 무너짐이었습니다. 반대로 전남 여수에 사는 82세 이명숙 씨는 작은 취미 덕에 활력을 찾았습니다. 70세 이후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고 지금은 동네 경로당에서 전시회까지 열 정도가 됐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고 느낀 게 몇십 년 만인지 몰라. 그림을 통해 만난 친구들이 그녀의 외로움을 막아주었고 색을 고르는 순간마다 삶의 설렘이 다시 피어났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81세 조영수 씨는 또 다른 실패 사례였습니다. 손주들이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모습을 보며 배우고 싶었지만 괜히 돈 쓰고 창피만 당하겠다며 포기했습니다. 결국 그는 손주들과 대화할 주제를 잃었고 만남도 줄어들었습니다. 나는 그저 쓸모없는 노인일 뿐이구나. 스스로를 고립시킨 건 취미를 두려워한 그 마음이었습니다. 반대로 대구 수성구에 사는 76세 장미화 씨는 스마트폰 사진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사진이 늘고 작품이 생기자 자신감도 커졌습니다. 손주들과 사진을 공유하며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취미가 없었다면 나도 그냥 늙어갔겠지. 그런데 지금은 내 인생이 매일 새로워. 작은 취미 하나가 그녀의 노년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취미는 돈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외로움과 싸우는 무기입니다. 작은 꽃 한 송이, 작은 악기 하나, 작은 동호회 모임 하나가 삶을 지킵니다. 반대로 취미 없는 노년은 텅 빈 방 안에서 고립되고 병이 더 빨리 찾아옵니다. 그러니 절대 잊지 마십시오. 외롭지 않게 해주는 작은 취미 생활은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붙잡는 줄이고 마음을 살리는 숨결입니다. 70세 이후라면 취미에 쓰는 돈만큼은 절대 아끼지 마세요. 그것이 당신의 웃음을 지켜주고 남은 날들을 따뜻하게 물들이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5번째는 건강을 위한 물 좋은 식재료는 절대 아끼지 마세요. 70세 이후 가장 큰 병은 병원에서 오는 게 아니라 밥상에서 옵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그냥 싼 거 사 먹으면 되지라며 식재료를 아무렇게나 고릅니다. 값싼 기름, 오래된 채소, 냉동 고기로 끼니를 때웁니다. 문제는 그 순간 몸속에 병이 자라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싼 음식으로 아낀 돈은 결국 병원비 수십 배로 돌아옵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79세 이만호 씨는 연금을 아껴야 한다며 늘 시장에서 가장 싼 고기와 채소만 골랐습니다.
겉으론 멀쩡했지만 몇 년 지나자 위암이 찾아왔습니다. 의사의 진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래된 기름과 상한 채소를 자주 드신 게 원인이 됐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는 수천만 원. 병원 침대에 누운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몇천 원 아끼려다 목숨을 잃게 생겼구나. 작은 전략이 결국 생명을 갉아먹은 것입니다. 반대로 전북 전주에 사는 77세 최영자 씨는 달랐습니다. 돈이 넉넉하진 않았지만 채소와 생선만큼은 반드시 신선한 걸 사 먹었습니다. 장터에서 가장 좋은 것만 골라 담고 기름은 늘 새 것을 썼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괜히 비싼 거 사 먹는다며 혀를 찼지만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몸이 곧 내 재산이지. 실제로 그녀는 또래보다 훨씬 건강했고 약도 거의 필요 없었습니다. 좋은 식재료가 그녀의 삶을 지켜낸 것입니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81세 박종길 씨는 정반대의 사례였습니다. 그는 늘 편의점에서 할인하는 가공식품으로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값싼 햄, 오래된 인스턴트 국, 유통기한 임박한 빵. 처음엔 편하고 저렴했지만 결국 심각한 고혈압과 당뇨를 얻었습니다. 병원비만 매달 수십만 원이 나가자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식재료 아낀다고 큰일을 만들 줄은 몰랐어. 밥상에서 아낀 돈이 결국 약값과 치료비로 몇 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반대로 강원도 원주에 사는 78세 이정순 씨는 매일 아침 제철 과일을 챙겼습니다. 채소도 시장에서 싱싱한 걸로만 사다 먹었습니다. 한 끼 한 끼는 소박했지만 음식이 약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몸은 거짓말 안 해. 싼 걸 먹으면 바로 아프고 좋은 걸 먹으면 바로 힘이 나. 실제로 그녀는 동년배보다 활력이 넘쳤고 병원에 가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80세 장병호 씨는 또 다른 비극을 보여줍니다. 그는 오래된 기름을 아깝다며 계속 사용했습니다. 튀김을 해도 볶음을 해도 색이 변한 기름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극심한 복통으로 쓰러졌고 병원 진단은 담낭염이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상한 기름을 반복적으로 드신 결과입니다. 장 씨는 병상에서 탄식했습니다. 기름값 아끼다 병원비로 몇백 배를 날렸구나. 반대로 대구 수성구에 사는 76세 김미자 씨는 늘 깨끗한 기름과 싱싱한 채소를 고집했습니다. 가족들은 엄마,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라며 만류했지만 그녀는 단호했습니다. 내 몸에 들어가는 건 절대 아끼면 안 돼. 덕분에 그녀는 지금도 친구들과 맛있게 고기를 구워 먹고 활기차게 걷습니다. 좋은 식재료가 그녀의 인생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비밀이 된 것입니다. 값싼 음식은 순간만 편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병이 숨어 있습니다. 좋은 식재료는 돈이 들지만 그 돈은 곧 건강을 지키는 보험입니다. 밥상에 올라오는 것이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잊지 마십시오. 건강을 위한 물 좋은 식재료는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무기입니다. 70세 이후라면 무엇보다 밥상부터 지켜야 합니다. 그 한 끼가 병을 막고 그 한 끼가 내일을 살립니다. 식재료를 아끼는 순간 병원 침대가 기다리지만 아끼지 않는 순간 삶은 다시 빛납니다. 정말 자식이 힘들 때 당신부터 챙겨줄 거라고 믿으세요? 당신이 쓰러졌을 때 친구가 먼저 병실로 달려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배우자와 영원할 거라 믿었지만 먼저 간 사람 많습니다. 현실은 냉정합니다. 노년은 배신으로 시작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서 상처받고 기대했던 관계는 끊어지고 결국 고요한 방 한가운데 홀로 남게 됩니다. 슬프지만 진실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준비시키는 일입니다. 이제부터 혼자 살아도 무너지지 않는 5가지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5가지만 갖추면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상을 무조건 끝까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면 큰 복 받으실 겁니다.
아울러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노년의 혼자가 최고인 첫 번째 이유는 가족 간, 친구 간 갈등에 휘말릴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나이 들수록 마음은 여려지고 관계는 예민해집니다. 평생을 함께한 가족이라도 늙고 병들면 대화는 점점 줄고 오해는 쌓입니다. 손주를 챙겨도 자식에게 밥을 해줘도 결국 돌아오는 건 왜 이렇게 간을 짜게 했냐는 말 한마디일 때도 있습니다. 친구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처음엔 함께 병원 가주고 심심하면 전화도 자주 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이유 없이 연락을 끊습니다. 섭섭함을 말하면 예민하다고 하고 속상함을 내비치면 귀찮게 군다고 합니다. 결국 상처받고 돌아서는 건 늘 내가 먼저입니다. 하지만 혼자 살면 이런 감정 낭비가 없습니다. 가족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친구의 기분에 휘둘릴 일도 없습니다. 누가 밥을 차려주지 않아도 내 입맛대로 먹고 누가 나가자고 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산책을 나갑니다. 기대가 없으니 실망도 없습니다. 오히려 혼자가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방법이 되는 셈입니다. 사람을 향해 애써 마음 쓰고 눈물 흘리는 대신 나 자신을 돌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노년의 지혜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진실을 너무 늦게 깨달은 사람도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69세 서정자 씨는 남편과 사별한 후 아들 내외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엄마 혼자 두면 걱정돼서 그래요라며 집으로 모셔왔고 처음엔 모든 게 괜찮았습니다. 손주들도 잘 따랐고 며느리도 예의를 지켰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흐르며 서서히 시작됐습니다. 서 씨가 손주 저녁밥을 챙기지 못한 날 며느리의 표정이 싸늘해졌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분위기로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TV를 보며 한숨을 쉬었을 뿐인데 아들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좀 예민하게 굴지 마. 서 씨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울었습니다. 서운하다는 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고 서 씨는 어느 날 밤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지금은 근처 원룸에서 혼자 지냅니다. 처음엔 눈물이 났지만 이제는 그 눈물이 멈췄다고 합니다. 마음이 조용해졌어요. 밥은 대충 먹어도 기분은 안 상하니까요.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끼리 사는 게 늘 따뜻하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정을 지키려면 거리가 필요한 법이에요. 반면 처음부터 혼자 살며 마음의 평화를 지켜온 이도 있습니다. 전라남도 순천에 사는 73세 정화섭 씨는 은퇴 후 곧바로 자식들과 거리 두기를 선언했습니다. 자식은 외국에 있고 주변 친척도 드물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친구들도 한두 번 모임에서 빠지자 금세 연락이 끊겼지만 정 씨는 전혀 섭섭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필요할 땐 곁에 있고 아닐 땐 사라지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니 기대하지 않는 게 마음이 편해요. 정 씨는 매일 아침 제 시간에 일어나 소박하게 아침을 차려 먹고 오후엔 버스를 타고 도서관에 갑니다. 저녁에는 동네 슈퍼 아주머니와 짧은 인사를 나누고 돌아와 라디오를 들으며 하루를 마칩니다. 누가 밥을 차려주진 않지만 눈치 보며 밥 먹을 일도 없습니다. 누구와 감정을 섞진 않지만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혼자 있으니 내가 나를 지킬 수 있게 되더군요. 이제는 누구도 내 평화를 흔들 수 없어요. 두 사람의 이야기는 상반되지만 결론은 같습니다. 혼자일 때 비로소 지켜지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 그 마음이 평화롭고 단단할수록 노후는 덜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관계에서 한 발 물러서고 나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노년의 혼자라는 건 고독이 아니라 가장 평온한 생존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노년의 혼자가 최고인 두 번째 이유는 재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혼자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어 모은 돈은 단순한 자산이 아닙니다. 젊은 날 허리띠 졸라매며 버틴 세월, 아픈 몸 끌고 일한 시간, 남들 놀 때 일했던 희생이 담긴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건 돈을 모을 때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노년기에 벌어지는 재산 분쟁은 대부분 가까운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자식이 손을 벌리고 형제가 유산을 놓고 다투고 심지어 오랜 친구나 이웃이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는 일도 흔합니다. 아프면 보호자인 척하며 병원비를 이유로 통장을 가져가고 외로움을 틈타 재혼을 제안하며 재산을 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벌어집니다. 혼자 살면 이런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재산을 노출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결정을 맡기지 않기 때문에 내 돈의 흐름과 주인은 오직 나 하나입니다. 자식에게 용돈을 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의무가 되지는 않습니다. 누구와도 공동명의를 하지 않으니 어떤 계약도 내 손으로 결정하고 서명합니다. 마음이 약해질 틈 없이 오롯이 나를 지킬 수 있는 가장 강한 방패가 바로 혼자라는 선택입니다. 이 단순한 진실을 몰라 후회한 사람도 있고 일찍 깨달아 재산을 지킨 사람도 있습니다. 경북 구미에 사는 74세 정진호 씨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큰아들과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연세도 있고 혼자 두면 불안해서요라며 정 씨를 집으로 모셔왔고 처음엔 효심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다 정 씨가 감기 몸살로 며칠 아팠던 어느 날 아들은 병원비를 대신 내주겠다며 통장을 건넬 것을 요구했습니다. 어차피 제가 나중에 상속받을 건데 지금부터 관리해 드리는 게 낫잖아요. 정 씨는 처음엔 거절했지만 아들의 설득과 며느리의 눈치에 밀려 결국 통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지 않아 정 씨는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해야 했습니다. 통장에는 30만 원도 남아있지 않았고 아들은 아버지 병원비며 생활비며 다 썼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정 씨는 말합니다. 내가 죽을 때 가져갈 돈은 없어도 최소한 내 인생의 마무리는 내가 선택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걸 못 지킨 겁니다. 반면 강원도 속초에 사는 70세 이명숙 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단 하루도 자식 집에 얹혀 산 적이 없습니다. 아들이 집을 사줄 테니 이사 오라고 했지만 임 씨는 거절했습니다. 집은 내가 산 집에서 돈은 내가 번 돈으로 남은 인생은 내가 결정할 거야. 그 말은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임 씨는 매달 국민연금과 임대소득으로 살아갑니다. 적지만 규칙적인 수입 덕에 생활은 불편하지 않았고 큰 지출을 막기 위해 모든 비용은 본인이 직접 통장과 노트에 적었습니다. 작은 투자도 누가 함께 하자고 해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주변 친구들 몇몇은 자식에게 보증 섰다가 재산을 날렸지만 임 씨는 그런 일에 단 한 번도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자식도 믿고 싶죠. 하지만 내 돈이 없으면 결국 내가 내 인생에서 밀려나는 겁니다. 혼자 살면요. 나만 알고 나만 쓰니까 안전해요. 외롭다는 말보다 무서운 건 돈 잃고 마음까지 잃는 거예요. 정진호 씨는 통장을 잃고 자유를 잃었습니다. 이명숙 씨는 혼자였기에 돈도 자존심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노년의 재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내 권리이고 내 자존심이며 내 마지막 결정권입니다. 그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선택은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는 삶, 바로 혼자인 삶입니다. 노년의 혼자가 최고인 세 번째 이유는 만나고 싶은 사람만 골라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늙는다는 건 관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관계를 덜어내는 과정입니다. 예전에는 직장 때문에, 자식 때문에, 사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좋아하지 않아도 웃어야 했고 듣기 싫은 말에도 고개를 끄덕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노년에는 다릅니다. 혼자 살면 누굴 만날지부터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고 싶지 않으면 안 보면 됩니다. 혼자 사는 가장 큰 자유는 바로 이 인간관계의 선택권입니다. 억지로 약속을 잡지 않아도 되고 매번 술자리에 끌려가지 않아도 됩니다. 보고 싶은 친구가 있으면 여유 있는 시간에 천천히 만나면 됩니다. 부담도 없고 눈치도 없습니다. 연락을 끊어도 미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싫은 사람에게 나는 좀 쉬고 싶다고 말할 용기도 생깁니다. 이처럼 관계의 다이어트는 마음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혼자 살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누가 옆에 있다는 이유로 피곤한 모임에 나갈 필요도, 누군가와 함께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간관계에 끌려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함께 사는 사람 하나만 늘어나도 관계는 배가 되고 피로는 몇 배가 됩니다. 혼자 살면 그런 소모가 없습니다. 이 진실을 늦게 깨닫고 후회한 사람도 있고 일찍 깨달아 인생을 바꾼 사람도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75세 김선혜 씨는 남편과 50년 가까이 함께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된 결혼이었지만 노년에 접어들면서 갈등이 커졌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남편의 인간관계였습니다. 남편은 정년퇴직 후에도 모임을 즐겨 다녔고 그때마다 김 씨는 따라다녀야 했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어색한 술자리, 끝도 없는 수다, 불편한 웃음. 김 씨는 수십 번 난 좀 쉬고 싶다고 말했지만 남편은 사람들한테 인사라도 해야지라며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점점 말을 줄이고 방에 혼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본인 친구들의 이름을 매번 꺼내며 이번엔 누구 부부 만날 거니까 같이 나가자고 했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싫었던 게 아니라 그 자리가 나에게 필요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계속 끌려다녔죠. 남편이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김 씨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의도치 않은 혼자가 된 거였지만 오히려 그때부터 외출이 즐거워졌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충남 서산에 사는 71세 이남규 씨는 일찍부터 사람은 골라 만나야 한다는 신념으로 살아왔습니다. 은퇴 후 재혼 권유도 있었고 함께 살자는 친구의 제안도 있었지만 그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대신 소수의 친구들과만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매주 수요일 동네 도서관 앞 벤치에서 40년 지기 친구 한 명과 커피를 마십니다. 둘은 정치 얘기도 안 하고 가족 얘기도 거의 안 합니다. 대신 노년의 외로움, 건강, 그리고 재미없는 드라마에 대한 불평 같은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남규 씨는 말합니다. 사람 많은 자리에 가면 피곤해요. 괜히 내 얘기 들려주고 남 얘기 들어줘야 하잖아요. 지금은 나랑 코드 맞는 사람만 봅니다. 딱 그게 좋습니다. 그는 혼자 사는 삶을 고요한 호수라고 표현합니다. 자극적인 관계는 파문만 남기고 결국 스스로를 지치게 한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김선혜 씨는 억지로 웃으며 살아야 했던 과거를 지나 늦게 얻은 조용한 일상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남규 씨는 처음부터 관계의 범위를 좁히고 그 안에서 깊이를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혼자이기에 가능한 선택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사람 수가 아니라 사람 질입니다. 그리고 그 질은 내가 선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지켜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년의 혼자 삶은 외로움이 아니라 관계의 자율권을 되찾는 길입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며 사는 인생, 그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노후입니다. 노년의 혼자가 최고인 네 번째 이유는 사회적 체면보다 내 삶의 질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체면이 전부였습니다. 어디 다녀왔는지, 누구랑 친한지, 무슨 옷을 입고 어떤 직장에 다녔는지가 곧 나의 가치였습니다. 자식 자랑, 배우자 자랑, 친구 자랑이 자연스레 체면을 만들었고 남의 시선에 맞춰 사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노년은 다릅니다. 자식이 잘나든 못나든 남편이 공무원이었던 택시기사였던 이제는 그런 게 더 이상 삶의 본질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단 하나, 지금 내가 얼마나 덜 아프고 얼마나 편안하게 사는가입니다. 체면으로는 약을 살 수 없고 체면으로는 외로움을 달랠 수 없습니다. 혼자 살면 이 체면이라는 족쇄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아침밥을 대충 먹어도 누구도 흉보지 않고 하루 종일 파자마 차림으로 있어도 눈치 볼 리가 없습니다. 점심에 편의점 도시락을 먹든 마트 세일 고기로 끼니를 때우든
나만 편하면 되는 삶. 그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반대로 함께 살면 며느리가 뭐라 할까야? 이웃이 이상하게 볼까 하는 쓸데없는 고민이 삶을 지배합니다. 체면을 챙기려다 병을 키우는 일도 많습니다. 아픈 걸 숨기고 가난한 걸 감추고 힘든 걸 티내지 않다가 결국 큰 병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반면 혼자 사는 사람은 아프면 바로 병원 가고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돈 계산 없이 자신을 위해 씁니다. 누구에게 잘 보이려 애쓰지 않으니 불필요한 소비도 없습니다. 결국 체면보다 삶의 질이 중요한 시대, 혼자가 그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진실을 늦게 깨닫고 후회한 사람도 있고 일찍부터 체면을 버리고 삶을 지킨 사람도 있습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76세 유정임 씨는 40년간 살던 집을 팔고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엔 주변에서 말이 많았습니다. 자식 얼굴에 먹칠 아니냐, 남편 이름이 아깝다, 평생 살던 집을 왜 나와 등 온갖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사촌 언니는 그 나이에 혼자 사는 거 창피하지도 않냐고 타박했습니다. 하지만 유 씨는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창피한 건 내가 사는 집이 아니라 불행한 얼굴로 사는 인생이에요. 사실 그녀가 집을 판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계단 많은 단독주택이 더는 몸에 맞지 않았고 집 유지비도 부담이 컸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녀는 작은 평수지만 엘리베이터 있는 아파트로 옮겼고 병원과 마트가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선택 이후 그녀의 삶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허리 통증이 줄었고 외출이 쉬워졌으며 무엇보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반면 경북 포항에 사는 70세 정명수 씨는 체면 때문에 모든 걸 잃은 경우입니다. 정 씨는 평생을 교사로 지내며 자존심을 지켜온 사람입니다. 은퇴 후 연금을 받으며 살고 있었지만 체면상 자식 집에서 함께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큰아들 집에 들어갔고 주변에는 손주 보려고 올라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생활은 달랐습니다. 손주는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며느리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는 늘 조용히 움직여야 했고 생활 패턴도 눈치를 보며 맞춰야 했습니다. 가끔 친구들이 나오셔서 밥 한 끼 합시다 해도 체면 때문에 요즘 바쁘다며 거절했습니다. 속으론 외로워도 남 부러울 것 없다는 척해야 했습니다. 정 씨는 지금 말합니다. 아무것도 부럽지 않다는 표정을 짓는 게 제일 고달팠어요. 그런데 그러고도 남는 건 깊은 허무감뿐이더라고요. 결국 그는 다시 포항으로 내려가 혼자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유정임 씨는 체면을 버리고 편안함을 얻었습니다. 정명수 씨는 체면을 지키려다 삶의 질을 잃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선택은 분명히 갈렸지만 결론은 같습니다. 노년의 삶은 남의 시선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이 얼마나 덜 피곤한가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혼자는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가장 솔직하고 가장 건강한 선택입니다. 남이 뭐라 하든 나답게 살 수 있는 삶. 그게 진짜 품격이고 진짜 체면입니다. 노년의 혼자가 최고인 5번째 이유는 인생의 마무리를 내 방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삶의 끝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하느냐는 남이 아닌 내가 정해야 할 몫입니다. 하지만 함께 사는 사람, 특히 가족이 있으면 그 결정은 온전히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병원에 갈지 말지, 연명치료를 받을지 말지, 어디에서 삶을 마무리할지조차 가족의 뜻에 따라 흔들립니다. 의사 표현을 해도 엄마가 몰라서 그래 아버지 말은 그냥 감정이잖아요 하며 묵살대기 일수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래도 자식이 있으면 마지막까지 곁에서 지켜줄 거 아니냐고. 하지만 그건 이상적인 이야기일 뿐 현실은 다릅니다. 바쁜 자식은 돌봄을 병원에 맡기고 배우자는 아프면 힘에 부쳐 간병인을 부릅니다. 심지어 내 인생의 마지막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나만 빠져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내 삶은 타인의 판단으로 정리되고 맙니다. 그러나 혼자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어디에서 살고 어디에서 죽을지 어떤 모습으로 떠날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대신 자택을 고를 수도 있고 연명치료 대신 평온한 자연사를 택할 수도 있습니다. 장례 방식도 유산의 배분도 마지막에 입을 옷도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눈치가 아닌 내 뜻대로. 이런 자유는 오직 혼자일 때만 가능한 특권입니다. 삶의 마무리란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준비하고 내가 선택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건 혼자라는 독립입니다. 서울 종로구에 사는 79세 한은숙 씨는 10년 전부터 내 죽음을 내 손으로 준비하겠다며 소위 웰다잉 노트를 작성해 왔습니다. 어떤 치료는 거부하겠다는 문서부터 장례식 대신 친구 셋이 모여 식사를 하며 기억해 달라는 메모까지. 그녀는 자식에게 재산을 남기지 않았고 오히려 소규모 시민단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겠다고 유언장에 명시했습니다. 처음엔 주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자식들이 서운해하지 않겠냐, 이기적이라는 말 들을 수 있다, 너무 쓸쓸하지 않냐는 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평생 남에게 맞춰 살았어요. 마지막만큼은 나답게 살고 싶어요. 그녀는 매일 아침 스스로 밥을 차려 먹고 일주일에 2번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합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 예약도 본인이 직접 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죽음을 준비한다고 슬픈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더 충만하게 살게 됐어요. 끝이 내 뜻대로 정해져 있으니 하루하루가 소중해졌죠. 반면 경기도 수원에 사는 81세 윤성도 씨는 삶의 마지막 순간을 지키지 못한 채 후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그는 중풍으로 쓰러진 뒤 자식들이 정한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윤 씨는 의식이 돌아온 뒤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은 그건 감정적인 판단이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 씨는 현재 병원 침대에 누워 하루하루를 보내며 말합니다. 내 인생인데 내 뜻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정말 외롭고 억울해요. 한은숙 씨는 혼자였기에 마지막을 스스로 설계했습니다. 윤성도 씨는 가족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 가족이 그의 마지막을 대신 결정했습니다. 누가 더 행복했을까요? 누가 더 자기다운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인생의 마무리는 한 번뿐입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친구도 끝을 대신 살아주진 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만큼은 남의 뜻이 아닌 내 방식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해지는 순간은 내가 홀로 설 때입니다. 혼자라는 건 고독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정권을 내 손에 쥐는 일입니다. 내 죽음을 내 손으로 준비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지금 이 순간도 진짜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노년은 가장 온전한 삶의 마지막을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한때는 함께 웃고 함께 울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보면 압니다. 그 모든 관계는 상황에 따라 바뀌는 모래성일 뿐이었다는 걸. 내가 약해지면 멀어지고, 내가 외로우면 조용해지고, 내가 무너지면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연을 끊는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부질없는 인연 다 끊고 혼자 사는 게 왜 최고인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진심으로 깨닫게 됩니다. 부질없는 인연 다 끊고 혼자 사는 게 최고인 첫 번째 이유는 좋은 척 안 하고 억지 미소 안 지어도 되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어 인간관계에서 가장 지치는 건 진심이 아니라 연기입니다. 상대가 싫어도 웃어야 하고 듣기 싫은 말에도 고개를 끄덕여야 하며 다신 보고 싶지 않은 얼굴에도 다음에 또 봐요라고 인사해야 하는 그 상황 자체가 고문입니다. 늙어서는 체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가식이 버거워서 사람을 멀리하게 됩니다. 억지로 감정을 숨기고 억지로 분위기를 맞춰주고 억지로 웃는 시간이 많을수록 수명은 깎여 나갑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감정 소모는 몸의 면역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좋은 척하며 지내는 사람일수록 밤에 혼자 있을 때 이유 없이 허탈하고 분노가 올라옵니다.
나는 왜 이 나이에도 저 사람 기분을 맞춰줘야 하지? 라는 생각이 머리를 치고 지나갈 때 늦었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부터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나를 부정하고 듣기 싫은 말을 웃으며 받아들이고 가짜 공감과 가짜 관심을 주고받는 일상은 결국 나라는 존재를 지워버립니다. 특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얽힌 관계는 더욱 무섭습니다. 아무리 지쳐도 아무리 원망스러워도 끊을 수 없다는 착각이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하지만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끊으면 안 되는 인연은 없습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깨는 순간부터 그 인연은 독입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정선희 씨는 30년 지기 친구와의 관계를 끊은 뒤 처음으로 편안한 일상을 맞이했습니다. 둘은 늘 함께 식사를 하고 여행도 가고 명절이면 서로의 가족까지 챙기며 가까운 사이를 유지해 왔습니다. 문제는 그 친구가 언제부터인가 선희 씨를 들러리로 취급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시작됐습니다. 식당에서 늘 자리를 정하고 메뉴를 고르고 선희 씨의 말은 끊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참았습니다. 이 정도는 감수할 수 있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무례해지고 만날 때마다 기분이 상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함께 백화점에서 식사를 하던 중 친구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넌 성격이 좀 심심해서 내가 없으면 사람 못 만날 거야. 그 순간 선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친구가 아니라 감정 착취자라는 사실을. 그날 이후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후 처음엔 허전하고 불안했지만 놀랍게도 매일매일이 편해졌습니다. 억지로 꾸미지 않아도 되고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누구에게도 맞출 필요 없는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선희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진짜 내 얼굴로 웃고 진짜 내 기분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좋은 척을 안 해도 되는 삶은 외롭지 않습니다. 외로운 건 억지로 관계를 유지할 때 생기는 피로일 뿐입니다. 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진심이 아닌 사람과는 멀어지는 용기입니다. 늦게라도 끊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야 억지 미소가 사라지고 내 얼굴에도 진짜 웃음이 찾아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내 삶에 참견하는 사람 없어 평온하기 때문입니다. 늙어서 가장 괴로운 건 외로움이 아니라 끝도 없이 내 삶에 끼어드는 말들입니다. 그 나이에 그걸 왜 해? 이 나이에 그런 옷은 좀 그렇지 않아? 내 자식한테 그걸 다 해줘? 돈을 왜 거기다 쓰니? 같은 말들은 조언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독설입니다. 걱정이란 포장으로 던지는 비수입니다. 이런 말들 속에는 애정이 없습니다. 오히려 통제하려는 욕망과 판단하려는 우월감만 가득합니다. 나이 들수록 내 삶을 내가 통제하고 싶은 마음은 더 커지는데 주변은 오히려 반대로 내 일에 손을 대고 내 선택을 비웃고 내 결정에 태클을 겁니다. 사소한 음식 취향부터 가구 배치, TV 채널, 외출 시간, 휴대폰 문자 하나까지 시시콜콜 간섭받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삶에서 나는 사라지고 그들만 남습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함께 살면 더 행복해질 줄 알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함께 사는 순간 내 선택은 사라집니다. 아무리 편한 사이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엔 간섭이 생기고 그 간섭은 시간이 흐를수록 깊고 날카로워집니다. 나를 걱정한다는 이유로 삶을 통제하려 드는 사람을 가까이 두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주체가 아닌 피동적인 존재가 됩니다. 결국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되고 싶은 삶은 그 관계 안에서 허락받아야만 가능한 일이 됩니다. 삶의 주도권을 뺏긴 채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라는 불안감에 하루하루를 허비하게 됩니다. 하지만 관계를 끊는 순간 세상은 달라집니다. 갑자기 조용해지고 갑자기 자유로워지고 갑자기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방 안에 있는 물건의 위치 하나도 오늘 점심으로 뭘 먹을지도 전부 내 맘대로 정할 수 있는 삶. 그것이 진짜 평화입니다. 대전 서구에 사는 오순남 씨는 2년 전까지만 해도 둘째 며느리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외국에 있어 현실적으로 같이 살 수 없어 둘째 아들과 합가를 결정했지만 그 선택이 인생 최대의 후회로 남게 됐습니다. 처음엔 다정했습니다. 며느리는 장을 봐주고 말벗도 대어주고 집안일도 나눠서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의 말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녁은 조금만 드세요. 살찌면 혈압 오르잖아요. 그 옷 말고 이 옷 입으세요. 이게 훨씬 단정해요. 친구분들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아요. 조용히 좀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말들이 겉으로는 걱정이고 배려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통제였습니다. 자신의 식단대로 음식을 맞추고 외출 시간에 잔소리를 하고 심지어 오순남 씨 휴대폰을 몰래 보면서 연락처도 정리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오순남 씨가 여행을 가려 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집안 분위기가 그런 데가 아니에요. 여행은 다음에 가세요. 순남 씨는 말없이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한참을 고민하다 새벽에 조용히 가방을 쌌습니다. 아들 집을 나와 작은 원룸을 얻고 지금은 혼자 삽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호히 말합니다. 이제야 내 인생을 내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나한테 뭘 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평온이 이렇게 값진 줄 몰랐습니다. 간섭 없는 삶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참견받지 않는 하루가 진짜 힐링입니다. 부질없는 인연을 끊는 순간 그 누구도 내 삶의 조종관을 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때부터 내가 사는 인생은 남이 아닌 나를 위한 인생이 됩니다. 이 평온이야말로 혼자 사는 삶의 가장 강력한 축복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필요한 인연은 자연스럽게 다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는 결국 나를 갉아먹습니다. 연락을 먼저 하지 않으면 끊기고 선물을 하지 않으면 잊히고 속을 털어놓으면 험담의 도마 위에 올라갑니다. 이런 인연을 굳이 지키느라 자신을 태우는 사람은 결국 마음의 잿더미만 남게 됩니다. 하지만 의외로 진짜 소중한 사람은 내가 연락을 끊고 혼자 살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인연은 억지로 붙잡을수록 흐려지고 놓아줄수록 진짜만 남습니다. 진심이 있는 사람은 멀어져도 다시 돌아오고 계산적인 인연은 아무리 붙들어도 끝내 떠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딜 수 있어야 그 빈자리에 진짜 사람이 들어옵니다. 무조건적인 친절은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을 끌어들이고 침묵 속에서 진짜 친구는 그 침묵을 뚫고 다가옵니다. 고요한 방 안, 울리지 않는 전화기, 찾아오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절망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건 비로소 불순물을 걸러내는 시간입니다.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그 시간 속에서 진짜 인연은 나를 걱정해주고 나를 찾고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립니다. 억지로 연결된 관계는 결국 끊어질 운명이었습니다. 진짜 인연은 기다릴 줄 압니다. 침묵도 견디고 상처도 보듬고 시간이 흘러도 잊지 않습니다. 그러니 부질없는 인연을 모두 정리해야 합니다. 그 안에 가짜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독이 든 관계를 붙잡고 있다 보면 결국 내 마음만 병들고 맙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워 인연을 유지하려는 순간부터 인생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혼자의 시간을 견디는 사람만이 진짜 사람을 만납니다. 광주 북구에 사는 김정혜 씨는 한때 전화번호부에 저장된 이름만 180명이 넘었습니다. 친목 모임, 교회 지인, 학부모 인맥, 친척들까지 누구 하나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자신이 연락을 끊으면 아무도 먼저 전화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한 날에도 정작 자신이 챙긴 사람 중 단 한 명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정혜 씨는 전화를 차단하고 단톡방을 나가고 연락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이상하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요즘 왜 연락이 없느냐며 핀잔을 줬습니다. 하지만 정혜 씨는 그 말을 듣고도 미소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요즘은 한 달 전 자신이 병원에 실려갔을 때 누구도 알아주지 않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정혜 씨는 지금 혼자 지냅니다.
연락도 하지 않고 모임도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요즘 잘 지내세요? 갑자기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어요. 그땐 몰랐는데 나도 좀 돌아보게 됐어요. 그렇게 진심이 있는 몇 사람만이 남았습니다. 지금 정혜 씨의 전화기에는 12명의 번호만 저장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 12명은 매달 한 번씩 얼굴을 보고 서로의 생일을 챙기고 가끔은 직접 밥을 해 먹으며 웃는 사이가 됐습니다. 정혜 씨는 말합니다. 예전엔 수십 명에게 인사했지만 내 속은 늘 공허했어요. 지금은 단 12명뿐인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결국 필요한 사람은 다시 옵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인연을 만나는 겁니다. 관계를 다 끊고 혼자가 되면 처음엔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견뎌낸 자리에 진짜 사람이 들어옵니다. 억지로 만들어진 우정은 쓰레기처럼 버려지고 자연스럽게 피어난 인연만이 꽃이 됩니다. 인연은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오래가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진짜 사람은 끊어도 돌아옵니다. 그래서 부질없는 인연을 먼저 끊는 사람이 결국 가장 단단한 사람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신경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평생 남의 시선에 맞춰 살아온 사람일수록 혼자 남았을 때 오히려 진짜 자유를 느낍니다. 이 옷 입으면 촌스러워 보일까? 이 말 하면 이상하게 들릴까? 나만 낯가리나? 이런 생각에 갇혀 하루를 소비하고 내 마음보다 남의 눈을 더 신경 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눈이 나를 구해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누가 나를 싫어한다는 말에 가슴을 졸이고 누가 험담을 했다는 소문에 밤잠을 설칩니다. 마치 내가 모든 사람에게 예뻐 보여야 할 의무라도 있는 것처럼. 하지만 이 모든 감정의 뿌리는 인간관계입니다. 특히 부질없는 인연일수록 내가 어떻게 보일까를 더 집요하게 신경 쓰게 만듭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 인연이 진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나를 이해하는 사람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받아줍니다. 가식으로 이어진 관계일수록 웃는 표정 하나에도 칼날 같은 평가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늙어서는 단호해야 합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아무 말에도 휘청이지 않기 위해서 먼저 인연을 정리해야 합니다. 내 말투, 내 행동, 내 선택에 대해 누가 뭐라 하든 상관하지 않을 자유. 그 자유를 얻는 가장 빠른 방법은 사람을 줄이는 것입니다. 사람을 줄이면 생각도 줄고 생각이 줄면 스트레스가 사라집니다. 결국 혼자 남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시간만 남는 것입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일수록 남의 시선을 많이 신경 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장 먼저 무너뜨리는 건 가까운 사람입니다. 너 요즘 왜 그런 옷 입어? 그 나이에 그런 걸 해? 내가 보기엔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말들은 애정이 아니라 지배욕입니다. 나를 틀렸다고 규정짓고 자신의 시선에 끼워 맞추려는 잔인한 통제입니다. 결국 그렇게 살다 보면 나는 나가 아닌 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늙어갑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이정자 씨는 예전엔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소위 평판 좋은 할머니였습니다. 누구에게도 미소를 잃지 않았고 모임에도 빠지지 않고 주변 부탁도 다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엔 늘 불안이 있었습니다. 누가 자기를 흉보는 건 아닐까? 내가 뭘 잘못한 건 아닐까? 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자 씨는 유방암 초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던 시기 정자 씨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빠지고 얼굴이 변하자 그동안 자신이 애써 쌓아온 좋은 이미지가 무너질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외출을 끊고 모임을 거절하자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화장하지 않아도 되고 멋을 부리지 않아도 되고 좋은 말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정자 씨는 그때 처음으로 내가 지금까지 뭐에 매여 있었던 걸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다시는 남의 시선을 신경 쓰며 살지 않겠다고. 지금 정자 씨는 짧은 머리에 편한 옷을 입고
혼자 책 읽고 걷는 시간을 즐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때 알았어요. 나를 가장 괴롭히는 건 남이 아니라 남을 신경 쓰는 내 마음이었다는 걸.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삶은 생각보다 빠르게 치유를 가져옵니다. 관계를 끊는 순간 사람들의 평가가 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비로소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눈이 생깁니다. 그 눈은 단 한 번도 나를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게 진짜 자유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나답게 있는 그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질없는 인연 다 끊고 혼자 사는 게 최고인 5번째 이유는 오로지 나를 위해서만 돈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늙어서 가장 억울한 순간은 통장에 돈이 있음에도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할 때입니다. 내가 번 돈인데도 자식 눈치 보느라 사고 싶은 옷 하나 못 사고 친구들 체면 맞추느라 안 가도 될 식당에서 억지로 밥값 내고 누가 아프다 하면 자동처럼 지갑 열어야 하는 삶은 결국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 지옥입니다. 돈은 숫자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 자유를 가장 먼저 빼앗는 것이 바로 부질없는 인연입니다. 생색내는 친척, 손 벌리는 지인, 도와줬던 걸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사이에선 돈이 흐르는 게 아니라 감정 착취가 반복됩니다. 아무리 모아도 채워지지 않고 아무리 아껴도 남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 내가 아닌 남을 위해 돈을 쓰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년에 접어들면 마지막까지 남 좋은 일만 하다 끝난다는 말이 뼈처럼 박히게 됩니다. 친구 생일 챙기느라, 조카 결혼식 가느라, 며느리 생일 선물 사느라, 정작 내 건강검진비는 미루고 내 신발은 낡아도 그냥 신습니다. 그렇게 나는 점점 사라지고 내 돈은 남의 손에 흘러갑니다. 관계는 남았지만 내 삶은 텅 비어갑니다. 그러나 인연을 끊는 순간 돈이 남기 시작합니다. 한 달에 몇 번 나가던 약속이 사라지면 택시비와 밥값이 아껴집니다. 소모적인 선물 대신 내가 먹고 싶은 고기를 사 먹고 내가 입고 싶은 옷을 고르게 됩니다. 평생 남만 챙기며 살았던 사람이 처음으로 나를 위해 쓰는 돈이라는 걸 배우는 순간 인생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그때 비로소 돈이 편안해지고 마음도 평온해집니다. 대구 달서구에 사는 조명숙 씨는 3남매를 다 출가시킨 뒤에도 늘 돈은 나눠야 복이 온다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자식들 생활비, 손주 용돈, 시댁 제사비, 친구 회비까지 매달 200만 원 넘게 나가는 지출에 허리가 휘었지만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생활이 빠듯해졌을 때 자식에게 도움을 청하자 돌아온 말은 차가웠습니다. 엄마도 이제 좀 아꼈어요. 우리가 다 도와줄 수는 없어요. 그 말을 들은 날 밤 조 씨는 통장을 들여다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남 좋은 일에 돈을 쓰지 않겠다고. 그날부터 친구 단톡방을 나가고 가족 단체방도 조용히 묵음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빠져나가던 돈을 정리했습니다. 제사 음식은 간소하게, 용돈은 기념일에만, 생색 없는 관계는 완전히 끊었습니다. 처음엔 허전했습니다. 누가 전화해 주지도 않고 문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돈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늘어가고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게 되자 삶의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조 씨는 요즘 작은 여행을 즐깁니다. 스스로에게 고급 화장품을 사주고 새 가방을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 돈을 쓰니까 늙은 내가 아니라 살아있는 내가 됐어요. 오로지 나를 위해 쓰는 돈은 사치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그동안 무너졌던 자존감을 다시 세우고 잃어버렸던 삶의 즐거움을 되찾는 길입니다. 남에게 흘리던 돈을 나에게 돌리는 순간 인생이 달라집니다. 혼자 사는 삶이 축복인 이유는 그 누구도 내 지갑에 손을 대지 못하고 나만의 만족을 위해 돈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을 때 잘 살아야지 남한테 쓰다 비면 아무도 채워주지 않습니다. 진짜 부자는 남이 아닌 나를 위해 쓰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모두가 이 나이에 외롭지 않게 살아야지라며 등을 떠밀었습니다. 그렇게 김할아버지는 다시 사랑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곧 지옥의 문을 열고야 말았습니다. 부인과 사별한 지 3년. 침대 머리맡에 아내의 사진만 놓인 외로운 방, 자식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 한 통 없고 친구들은 하나둘 요양원으로 떠나버렸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어느 날 밤 TV 속 중년 연애 프로그램을 보다가 문득 자신도 다시 누군가와 웃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다음 날 동네 목욕탕에서 우연히 마주친 노인의 친구가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건넵니다. 혼자 외롭지? 내가 아는 아주머니 있는데 참 괜찮아. 그 말 한마디에 시작된 만남이었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눈웃음을 지으며 선생님, 손이 참 따뜻하시네요 라고 말하는가 하면 한 달도 안 돼요. 우리 둘이 함께하면 참 좋겠어요. 이 나이에 무슨 시간 낭비예요? 라며 직진을 시도합니다. 그 말이 낯설면서도 달콤하게 들렸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정신없이 빠져들었습니다. 외로웠던 세월을 보상받는 느낌이었고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김할아버지의 옛 부인을 언급하며 참 현명하셨던 분 같아요. 그분이 하늘에서 외롭지 말라고 나를 보낸 걸 수도 있겠네요 라며 감성까지 파고듭니다. 결국 김할아버지는 반지를 꺼내 들고 조용한 공원 벤치 위에서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삽시다. 서로 의지하며 남은 인생 같이해요. 하지만 문제는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녀는 신혼 첫날 부드러운 미소로 김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돈 문제는 투명하게 해요. 선생님 연금이랑 예금은 제가 알아서 관리할게요. 걱정 마시고 몸만 챙기세요. 그 순간 김할아버지는 짧은 망설임을 느꼈지만 이 사람이 날 이렇게까지 걱정해 주는데라는 생각에 결국 통장을 건넵니다. 심지어는 카드 비밀번호까지 말해버립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그날 오후 김할아버지가 졸고 있는 사이 그녀는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각종 서류를 살핍니다. 재산 목록, 부동산 서류, 보험 계약서까지 몽땅 훑고 사진으로 찍어두며 웃고 있는 모습이 현관 CCTV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단 하루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김할아버지가 잠이 든 사이 그녀는 혼잣말을 합니다. 이 정도면 노후 자금은 충분하겠지. 아주 좋은 재혼이네. 이제 막 사랑을 시작한다고 믿은 그 순간 김할아버지는 이미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외로움은 마음을 흔들었고 그 흔들린 틈을 누군가는 정확히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랑은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함정이었습니다. 재혼한 그날부터 김할아버지의 일상은 차가운 감옥으로 변했습니다. 환한 웃음으로 시작된 사랑은 어느새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감시와 통제로 뒤바뀌었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인간관계였습니다. 자식들이랑은 그만 연락해요. 그 사람들, 선생님 외로운 거 조금이라도 이해했으면 진작에 왔겠죠. 그녀의 그 말 한마디에 김할아버지는 핸드폰 속 자식들 번호를 지워버립니다. 아들 생일날 걸었던 전화, 딸 결혼 기념일에 부르던 축하 노래, 이제 모두 삭제 버튼 하나로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젠 나만 믿고 살면 돼요. 내가 다 해드릴 거? 그 말은 단순한 애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작이었습니다. 통제의 시작이자 감시의 서막이었습니다. 김할아버지가 혼자 장을 보러 나가겠다고 하면 그녀는 웃으며 말합니다. 왜 나를 믿지 못하세요? 다리도 아프신 분이 괜히 나갔다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요? 그리고는 김할아버지의 신발을 신발장 깊숙한 곳에 넣어버립니다. 외출은 점점 줄어들고 결국 집 안에 갇힌 생활이 일상이 됩니다. TV 리모컨은 그녀 손에 있습니다. 채널도 그녀가 고릅니다. 김할아버지가 보고 싶다는 야구 중계를 틀자 그녀는 정색하며 말합니다. 그딴 거 보지 말고 건강 강의나 봐요. 정신 건강에도 좋아요. 말끝마다 걱정이라는 단어를 붙이며
실상은 감금에 가까운 일상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할아버지가 심한 어지럼증으로 응급실에 가야 할 상황이 생깁니다. 손이 덜덜 떨리고 식은땀이 흐르는데도 그녀는 단호히 말합니다. 이런 걸로 병원 가요? 괜히 돈만 쓰고 집에서 푹 쉬면 낫는다니까요. 그녀는 결국 구급차도 부르지 않고 김할아버지를 침대에 눕힌 채 진통제 하나 건네고는 방을 나가버립니다. 며칠 후 김할아버지가 간병인을 부르겠다고 하자 그녀는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있는데 왜 다른 사람을 불러요? 설마 다른 여자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순간 방 안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그녀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김할아버지를 바라보며 씹듯이 말합니다.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이젠 의심까지 해요? 그날 이후 김할아버지는 다시는 그 말을 꺼내지 못합니다. 간병인은커녕 전화 한 통 넣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외출할 때마다 방문을 반쯤 열어놓고 TV 볼륨을 줄이며 말합니다. 밖에 나간다. 하지만 내가 없는 동안 이상한 행동하면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이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돌봄도 아니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외롭다는 이유로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인생